그러니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양지훈 사무국장입니다. 장내 정리가 모두 끝났으므로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 사회는 편집인협회 부회장을 맡고 계신 김성수 서울신문 편집인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사회자께 넘기겠습니다. 예, 식사를 하셨습니까? 오늘 포럼 진행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럼이 시작되면 주승호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고 그 후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의 기조 발언에 이어서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편집인협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녹화 중계로 방송됨을 알려드립니다. 발언을 하실 때는 앞에 있는 마이크 버튼을 눌러주시고 발언을 마치시면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휴대폰은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럼을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주신 최 부총리님의 양력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 부총리는 서울 출생으로 서울 오산고 서울법대를 졸업하셨으며 흥시 29회로 재경부로 공직에 입문하셨습니다. 재경부 금정과장,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1차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을 지내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최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초청 편집인협회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김성수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입니다. 서울신문 편집인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주승호 회장님이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승호입니다. 올해 두 번째 편집인 포럼 시간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경제부총리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기재부 사무관 시절부터 천재 엘리트가 알려지신 사회자가 소개해 주신 것처럼 증권제도과장, 금융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기재부 내 각종 요직을 주로 선임을 하셨고 1차관을 하시다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만두셨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 인수위원회 제1경제1분과 간사 그리고 경제수석을 거쳐서 작년 12월부터 경제부총리를 맡고 계십니다. 요즘 반도체 경기가 조금 살아나면서 경기 호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서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호전은 여전히 않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편집인 포럼에서는 향후 경제 전망은 물론 물가 관련 대책, 세제 개편, 증시 체질 개선이라든가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기대합니다. 1시간가량 이제 진행이 되겠지만 우리 최 부총리께서 기사가 될 수 있는 좋은 재료를 좀 말씀해 주실 거로 믿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의 기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받았으니까 이런 인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상목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아젠다를 이끌고 계신 여러 편집인들 모시고 조찬을 하려고 나오니까 좀 반갑기도 하고 긴장도 되면서 다시 나왔습니다. 경제
관료를 제가 시작한 지 한 38년 되는데요. 여러 가지로 항상 경제 관료를 하면서는 뭐 가끔 가다가 뿌듯한 경우도 있지만 항상 보면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으로 공직 생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공무원을 다시 시작한 게 이제 윤정부 들어서서 아까 소개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경제수석 하면서인데 처음에는 저도 이제 오랜만에 시작을 한 5년 쉬고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 상황은 뭐 우리가 하루가 다르게 분위기가 바뀌는 나라긴 합니다만 그 당시는 우리 글로벌 뭐 복합 위기 또 전무후무한 위기 그래가지고 굉장한 위기 의식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뭐 우리나라 외환위기 또 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환율이 1,400좀 넘으니까 뭐 진짜 다들 걱정하시고 그 물가도 저기 높고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그래도 그 국민들 그다음에 또 언론인들 또 정부도 나름 노력하고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그래도 비교적 큰 위기 없이 뭐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지표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지표라든지 또 수출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 그래서 긍정적인 신호도 있고 또 우리의 어떤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도 이제 국제적인 평가도 좋은 평가들도 나오고 있어서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전히 이제 민생의 입장이나 국민들의 어떤 체감이라는 측면을 보면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올해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내수 수출의 어떤 온도 차라든지 또 내수도도 분야별로 내수도 보니까 분야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온도 차가 아직도 좀 많이 있고 생각보다 조금 더 어떤 체감이 되시는 게 좀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물가도 상승률 자체는 낮아지고 있지만 그동안 고물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니까 국민들한테 살림살이라는 측면을 보면은 좀 답답한 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 하반기에도 가능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맞춤형으로 정부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계신 언론인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에서 좀 좋은 말씀 주시고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좀 해보려고 그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단기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결국은 민생이 어렵다는 거는 우리가 뭐 글로벌 사이클의 이슈도 있지만 우리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또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내수 이슈도 그렇고 다 뭐 보면은 우리가 성장 잠재력이 떨어졌다는 거라든지 아니면 양극화가 아무래도 확대되고 있다든지 역동성이 떨어졌다고 저는 이제 역동성을 강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경제의 어떤 역동성이 떨어졌다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 제가 이제 취임하면서 역동성 높은 역동 경제를 구현하자라는 얘기를 시작을 했고 이제 세 가지 축이라고 해서 그때는 이제 하나는 혁신이고 하나는 공정 또 하나는 사회 이동성 세 가지를 놓고 이제 고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은 좀 도입 부분 정도지만 사회 이동성 대책이라는 것도 1차적으로 좀 저희도 마련해서 발표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기업 성장 사다리 좀 하고 또 엊그제는 반도체 생태계 지원 대책 그리고 다음 주 정도에는 최근에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단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어떤 구조적인 개선 그다음에 재기 지원 이런 것들을 포함한 대책을 좀 마련해서 발표를 할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조금은 역동경제 관련된 로드맵이라고 해서 로드맵이라고 하니까 좀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겠고 그런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몇 가지 그런 세 가지 축에 대한 혁신, 공정, 이동성이라는 차원에서의 어떤 주요 아젠다 정도를 저희가 좀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당장 거기에 대해서 뭐 저희가
방향성을 제시를 하는 내용은 아니고 한 10년 정도 목표로 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 남은 3년 동안에 우리가 어떤 거에 좀 서로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좀 문제제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있으면서 계속 어떤 각 이슈별로, 아젠다별로 좀 논의를 모아가지고 또 좀 더 스타디할 건 스타디하고, 그다음에 또 뭐 토론을 하면 토론하고 해가지고 저희 남은 기간 동안에 그걸 좀 만들어 나가고, 또 구체적으로 대책화할 수 있는 거는 또 단기적으로 대책하더라도 뭐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리스트를 한번 발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뭐 좀 추상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한번 보시고, 또 아젠다 이런 게 빠졌다든지 이런 아젠다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보완하면서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우리 경제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저희 나름대로는 단기, 그다음 중장기적인 노력들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여기 계신 편집인들께서 좀 더 많이 질책해 주시고 또 좋은 제안도 해주시면은 그래서 조금씩은 저희가 한 발짝 나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모두 해주겠습니다. 예, 총리님 기저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곧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를 드리자면 오늘 참석하신 패널 여러분 회원분들 전원이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가능한 질문과 답변 모두 좀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서울경제 김광덕 부사장 겸 논설실장님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두 가지. 네. 예, 그 대신 뭐 답변을 짧게 해주시면. 총선 이후에 경제 분야의 최대 이슈로 세제 개혁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런 측면에서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법인세 등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혁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께서는 이 중에서 가장 우선 개혁해야 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런 어떤 식으로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거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건 중요한 문제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4월에 파이낸셜 타임스 외신에서 한국 경제의 기적은 끝나는가라는 분석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역시 한국의 역시 성장이 이제 거의 멈추는 거 아니냐는 이런 지적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한국이 경제 제도약을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요즘 저희 세법 세제 개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상속세,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우리 정부 들어서 가지고 지난 정부부터 시작해서 종부세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는 아마 선거 과정에서 많이 지적이 됐고, 정부 들어서서 종부세는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서 사실상 좀 많이 부담 완화가 됐는데, 전체적인 체계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이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부분은 과거부터 우리 법인세가 글로벌 경쟁에 비해서는 높다 낮다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상속세는 보니까 2000년, 97년하고 2000년에 좀 바뀌고는 그동안 바뀌지 않았던 측면이 있고, 상속세가 국제적으로 왜 높은 수준이라고 다들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것인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개편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저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시급하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조금 더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상속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우리의 상속세 부담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그 다음에 이 현재의 제도 자체가 한 20년 이상 개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합리적으로 개편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어느 게 우선순위가 시급한 건지 하는 부분들은 이게 다양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대주주에 대한 할증이 너무 높다. 그 다음에 가업 상속에 대한, 특히 기업인들 중견기업 연합회 갔더니 굉장한 말씀을 하시던데 가업 상속이 분명 어렵다. 그 기업들이 한국을 떠난다. 여러 가지 또 말씀해 주시고, 좀 더 근본적으로, 그리고 또 이걸 유산취득세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또 우리 상속세 자체의 세율이 최고세는 너무 높다. 공제가 너무 작다.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말씀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7월 말까지 세법 개정안을 내는데 그 전체적인 기본적인 방향은 저희가 다 동의를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이걸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한 시급성과 필요성 이런 것도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세법 개정안 마련을 할 때 저희가 적절히 담으려고 생각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파이낸스 타임스의 그 기자가 끝나는 그 기사에 제 멘트가 뒤에 딸려 있긴 한데요. 제가 역경경제라고 말을 할 때 역경경제를 뭐라고 소개를 하냐 하면, 우리 한국이 그동안 경제 발전을 해왔고, 그 다음에 한국의 기적이 있었던 거에 근저에는, 한국 경제 발전의 기적이 있었던 근저에는 한국 국민들의 어떤 DNA, 한국 기업인 DNA의 역동성, 그리고 기업인들의 어떤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잘 발현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우리의 제도와 정책이 그 시기에 맞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의 역동성을 제대로 발현할 수 있도록 그래도 그나마 잘 설계가 되어 왔고 우리가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고, 또 지금 과거의 정책들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우리 교육제도 같은 거 예를 들면 옛날에는 굉장히 인재를 만들어내고 우리 휴먼 캐피탈 높이는 게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또 그게 또 부의 대물림을 갖다가 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부작용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으면 우리 제도나 우리의 정책을 우리가 한번 다시 리뷰를 해봐서 우리의 국민들의 역동성이나 기업들의 기업가 정책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우리 제도가 제대로 설계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우리 국민들을 믿고 우리 기업들의 그런 역동적인 기회를 믿고, 그게 우리의 과거의 기적의 근간이었듯이 앞으로 우리의 어려움도 결국은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제도나 정책들을 한번 이렇게 다시 리뷰를 해보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역동경제라는 화두를 꺼냈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저희가 각 아젠다별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해보는 첫 번째 질의가 부담이 크신 만큼 두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부터는 딱 가장 궁금하신 거 한 가지를 먼저 질문을 해주시고, 전부 다 끝난 다음에 시간이 남는다면 추가 질문을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매일경제 김용수 논설실장님 질의해 주시죠. 우리 부총리께서는 증권 제도까지 하시면서 사실상 자본시장법 설계하시고 만드신, 그래서 사실상 자본시장의 아버지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되는데, 최근에 이슈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래서 밸류업 이슈가 가장 큽니다. 한국 자본시장이 이렇게 저평가받는, 증시가 저평가받는 근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그거에 대한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최근에 상법 개정도 이 이슈와 관련해서 이제 추진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주주 이익 충실 의무 조항을 병기를 할 경우에 결국은 기업들은 가장 우려하는 게 소송 남발입니다. 근데
또 배임죄 폐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 남발 우려도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반발이 심한데요.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관련해서 혹시 국민연금의 우리 증시 한국 주식 투자 비중 늘리는 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 많이 제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증권대우 과정을 했습니다. 근데 2004년도에 그때가 우리 주가 지수가 1000미치였습니다. 8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정도였다가 제가 2007년도에 2000을 쳤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있는 사이에 여러 가지 지금하고 비슷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주가 지수가 2,500, 600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좀 죄송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게 2007년도에 우리 지금 치고 나서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상품,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의 어떤 경쟁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기업들의 어떤 성장성, 수익성 이런 거, 그다음 우리 기업들이 또 어떤 업종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여러 가지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니까 최근 10 동안에 우리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바뀐 걸 보면은 이 부분 상당히 바뀌어 있는데 우리는 한 2개 정도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기본적인 우리가 또 극복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본시장 자체의 어떤 그런 인프라나 자본시장의 매력에 대한 그것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글로벌 스탠다드에 바뀌어서 우리 자본시장의 어떤 제대로 우리 기업들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냐 이런 반성에서 나온 것인데요. 밸류업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반응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밸류업이라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가 최근에 주식시장이 좀 레벨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꽤 오래전의 노력이더라고요. 일본도 원래는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전후에 금융시장, 금융기관 중심의 어떤 지배구조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일본이 버블이 터지고 하면서 부채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한 2010년도 이후부터 시작해서 주주 중심의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결실을 맺으면서 최근에 오는 어떤 일본의 거래소 중심의 밸류 프로그램이 효과를 봤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노력들이 같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요번에도 저희가 좀 긴 호흡으로 그렇지만 긴장을 끊지 않고 여러 부분 노력을 해보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스튜어디 코드라든지 그다음에 거래소 중심의 어떤 밸류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하면서 제가 인센티브 일본 것보다는 조금 더 인센티브나 이런 걸 좀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좀 압축적으로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세법상의 어떤 인센티브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상법 개정 이슈가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의 충실 의무,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필요하냐 아니냐 이런 법적인 논쟁은 법률가들이나 그다음에 또 하겠지만 이게 이런 부분들의 논의가 기업에서 또 우려를 하시는 것도 당연한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건설적인 논의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들이 이게 있으니까 이건 아예 얘기도 꺼내지 말자라든지 아니면은 무조건 이건 해야 된다든지 이게 아니고 지금 어떤 신문지상이나 언론지상에서 아니면 저희가 공청회도 열고 계속 하는 이유가 이런 건설적인 논의를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어떤 지배구조와 개선되는 쪽으로 어떤 합의가 모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관계부처랑 논의를 해가지고 잘 담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부분은 제가 언급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죠. 네.
다음은 저희 한겨레 신문 김영희 편집위님 준비되셨으면 얘기해 주시죠. 저도 헌법 개정 관련 이야기가 거의 뭐 비슷할 것 같긴 하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얘기하셨던 지금 좀 전에도 일본보다는 일본이 뭐 한 10년 정도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우리는 압축적으로 그냥 인센티브 얘기하셨는데 또 세제 지원이라는 의미가 그러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속세나 뭐 이런 것들과 연계시켜서 상법 개정 이제 기업들이랑 연계시키 잘 나는 부정교육 세계에서는 꼭 연계시키지 않지만 뭐 이런 거가 문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보고 계신지와 그리고 지금 굉장히 뭐 이복현 원장도 뭐 다른 얘기들이 쭉쭉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부 내에서 어느 정도 공감 컨센서스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가고 있고 시기적으로 그래도 무역 관련해서 헌법 개정 관련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약간의 그래도 목표를 좀 저희가 이제 세제 지원은 세제 인센티브는 예를 들면 주주에게 환원과 배당을 한다든지 뭐 자산주 소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어떤 주주 환원을 하는 어떤 행위를 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뭐 예를 들어서 법인세라든지 그 다음에 배당 소득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할 거냐의 이슈인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일각에서 저도 이제 나중에 그러면 이제 뭐 상법 개정과 무슨 어떤 세금을 갖다 뭐 서로 뭐 이런 거는 저희는 정책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른 얘기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금감원장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F4A라 가지고 일주일에 매일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는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모이기 때문에 금감원장은 법률 전문가고 그다음에 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금감원장은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건설적인 논의가 좀 있기 위해서 본인이 화두를 던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화두를 던지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정부의 어떤 논의나 의사결정은 또 저희가 주어진 틀이 있고 담당 부서는 법무부이기 때문에 제가 법무부하고 또 저희 경제부처랑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결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제가 어느 정도는 내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일정을 제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더 논의를 봐가면서 해볼 생각이고 사실은 이런 논의하는 과정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한국에서 지배구조 개선론이라는 게 있고 이게 건설 논의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법체계하고 외국의 법체계하고 외국에 제가 외국인 투자자들을 컨퍼런스 같은 걸 해보니까 또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는데 너희는 왜 그런 거에서 고민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자체가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지금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당장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1차적으로 해결책을 찾았고 또 이런 논의를 하겠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나가는 게 또 우리의 어떤 제도를 놓치는 또 바람직한 방법이기 때문에 뭐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세계일보 황정미 편집위님 준비되셨을까요? 현안 관련 시기가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전출세 이미 뭐 대통령께서도 지금 이미 비상 사태다라고 선언을 하셨고 부총리께서도 지난 4월 2일 전략적으로 거기서 말씀하실 때 인구 위기 대응의 게임 체인저는 생산성 향상이다. 그래서 가장 어떤 경제활동 인구를 확충하기 위해서 최소한 여성의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을 이제 OECD 평균 수준까지는 이제 올려서 생산성 향상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은 꾸준히 늘긴 했는데 OECD에서 평균 이하 가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인구 문제는 그게 뭐 단순히 알겠지만 대통령께서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시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위기상이라는 생각이 있고 뭐 인구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경제도 없고요, 그렇죠? 경제 위기도 없고 어떻게 보면 국가의 어떤 분리 뭐 이런 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어떤 비상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아까 역동경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거이기도 하고 또 인구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어떤 대응책이기도 한 게 사실은 인구 자체를 늘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 자체가 단기적으로 시급한 과제인데 생산 가능 인구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우리 여성이나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가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그 OECD나 이런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인데 뭐 그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근데 저희가 더 주목하는 건 뭐냐면 최근에 계속 올라왔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공개석상에서 몇 번 하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2015년 그러니까 우리 그 출생률이 그러니까 합계 출생률이 2001년인가가 1.2 수준이에요. 그리고 2015년까지가 비슷해요. 1.2에서 1.3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10몇 년 동안은 우리가 낮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에서 스테이블하게 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위기의식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2016년부터 갑자기 급전직하를 해가지고 그 1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왜 그랬나 하고 저희가 이제 기재부에서 나름대로 저희가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2015년부터 여러 가지로 우리 안에서의 좀 양극화나 그다음에 불평등에 대한 이슈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측면에서 보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중에서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2015년 그때부터 완전히부터 여성들이 내 가족, 그러니까 아이하고 일자리 중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지 않았나. 그런데 일자리 선택한 여성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이제 선진국들을 보니까 결국 일가족 양립 여건을 만들지 않고 여성 경제활동 인구를 높이려는 노력은 결국 저출생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주더라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저출생 그 대책의 3가지 핵심 과제 중에 첫 번째가 일가족 양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게 우리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거기에 참가하는 여성들의 일자리, 여성들의 행복도 그리고 여성들의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이동성 이걸 높이니까 성장과 분배를 같이 이룰 수 있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거고 또 저희가 저출생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또 저출생의 어떤 여러 가지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만 일가족 양립을 하지 않고 이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 참가율을 높인다는 것 자체는 그건 문제가 심각하다. 근데 선진국을 보니까 그 2개를 같이 병행했을 경우에는 그 출생률에는 크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것도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문제의식을 갖고 저희가 일가족 양립과 관련된 아까 말씀한 임금 격차도 들어가고 했지만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하면서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SBS 조정 보도본부장님. 네, 저도 저출생 관련된 걸 하나 하고 싶었는데 지금 하셔서 조금 화제를 전환시켜 보겠습니다. 성장 지표, 수출 증가, 그리고 성장률 증가 이렇게 해서 이제 좋은 사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긍정적인 시도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다음 미국만 보더라도 고용이나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물가
물가가 잡히지 않아서 금리 문제도 많이 해소가 되지 않고 심지어 대선에도 좀 영향을 미친다 정도로 체감 물가 속에 또 딜레마가 전 세계적으로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나아진 지표를 발표를 하고 그걸 받아들고도 지금 굉장히 경제가 타이트하다고 느끼는 게 거의 물가 불안이라고 보는데요. 물가 불안이 언제쯤 잡힐 것 같아요. 물론 복합적인 외부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런 로드맵이나 계획 그리고 물가를 잡기 위한 어떤 조처들을 기획을 하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인플레이션을 얘기할 때 수요 측이냐 공급 측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수요 측 인플레이션은 좀 잡기가 쉽다. 그거는 이제 수요 관리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공급 측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잡기가 어렵다라고 교과서에 나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당면한 것들이 바로 공급 측 인플레이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 측 인플레이션이니까 결국 공급 단계별로 수입, 생산, 유통 뭐 이런 과정별로 거기에 있는 경제 주체들이나 그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이 원가가 부담이 생기니까 이 원가 부담이니까 자꾸만 가격을 올려서 전가하려는 그런 인센티브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면 결국은 그게 어떤 물가 상승 기대 심리가 확산이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인플레이션이 확산되는 이런 구조로 가게 되는 것인데 저희는 이제 그런 구조로 가지 않게 하려고 정부는 굉장한 노력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원가 부담을 낮춰주려고 할당 과세를 한다든지 원가 심지어는 뭐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할인이나 그 다음에 납품 단가로 지원을 해주고 뭐 이런 식의 노력들을 했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했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자체는 한 6.3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최근에 2%대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근원 물가는 또 2.2%로 하니까 지표를 놓고 봤을 때는 한국은 인플레이션은 문제가 없겠구나 하고 외국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체감 물가 측면에서 특히 그동안에 물가가 레벨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속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그 인플레이션 지표가 떨어지고 있지만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원가 부담을 위한 지원이니까 뭐 할당 과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를 해 나갑니다. 유지를 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품목별로 보면은 최근에는 이제 뭐 가공식품이라든지 외식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서 특히 국민들이 당장 지금 먹거리라든지 하시는데 이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저희가 기업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과거처럼 저희가 뭐 물가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노력들, 정부가 세금으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소통을 하면서 또 기업들이나 각 경제 주체들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물가 상승 기대 심리를 확산시키지 않도록 서로 노력을 하는 것들을 같이 소통을 하면서 좀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정위 같은 경우 통해서 또 혹시 여러 가지 또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것도 저희가 또 모니터링도 하고 뭐 이런 노력 전방위적인 노력을 부처에서 하고 있고요. 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일단은 하반기가 되면 그 물가 상승률 자체는 2% 수준선을 떨어질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조금 기대 심리가 잡히면 물가 상승 기대가 잡히면은 조금은 그 체감하시는 부분들이 확산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 뭐 저희가 긴장할 끈을 놓지 않고 전 부처의 전 공무원들이 그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투데이 김덕헌 편집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연금개혁 관련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연금개혁은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과제인데 뭐 모든 뭐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이뤄질 수 없는 시점까지 온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결국은 막판에 합의를 못 보고 22대 국회로 미뤘는데
국회에서도 또 연금 특위 구성해서 논의를 하겠지만 21대 국회에서 지금 논의된 내용 중에 재정 투입 지금도 일부 원칙은 2% 되겠네 그런 얘기인데 이걸 2%까지 좀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민간위원들의 그 의견이 개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 다른 공무원 연금이나 사업연금이나 거기도 고갈 문제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대안을 세우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질문하신 거에 제가 지금 답변을 충분히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연금개혁 관련된 거는 이제 국회가 22대 대표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은 시급한 이슈고 그렇기 때문에 건설청 논의가 빨리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이 부분은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이슈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그러니까 어떤 공적 연금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퇴직연금, 우리 개인연금까지 해가지고 이 맞춤 구조가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런 저희 기재부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연금개혁,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 부분은 모수개혁이 됐든 구조개혁이 됐든 국회에서 이루어질 것이고요. 같이 제가 참여를 하고 그 외에 거기에 해서 저희가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노후 보장 체계 전반에 대한 것들을 빨리 좀 저희도 스터디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그걸 연결을 시켜서 최대한 빨리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거나 저희가 또 거기에 대해서 과제를 발표를 해서 그렇게 좀 개선해 나가는 것들을 아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다음은 코리아 중앙데일리 최지영 편집위님 해주시죠. 아까 물가에 관한 얘기가 질문이나 답변도 나왔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팔로업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하늘하고 농축산물의 사과 수입 논쟁도 있고 있는데 지금 신선식품 물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할당 관세나 할인이나 이런 노력들이 좀 한계가 있는 게 아닌지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국민들이 참 체감하기 물가 상승을 굉장히 피부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인데 이거를 해결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부 차원의 문제 그리고 뭘까요?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우리 발표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농식품부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봤는데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식의 차이가 좀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농식품 물가 자체가 글로벌 대비 높냐 낮냐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실제로 제가 얘기 들어 하는 총재나 농식부 장관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서로 이렇게 인식의 갭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좋은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하신 거에 그걸 좀 빼먹었는데 저희들이 반성을 많이 하는 게 작년에 제가 사과 농가를 올해 사과 농가를 갔더니 사과 농사 지으신 분들이 40년 동안 지었는데 평생 가장 큰 흉작이 작년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런 흉작이 있기 때문에 올해 사과값이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는 예측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말하면 좀 놓쳤다 이런 생각을 좀 들어서 사실은 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저희가 무슨 단기적인 대응만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소비자들한테 예측 가능한 예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어떤 매개나 이런 것들을 미리 좀 대응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좀 구조적인 노력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온라인 도매 시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기회에 그동안에
오랫동안의 숙제였던 농산물이나 신선식품의 어떤 유통구조 이슈가 있습니다. 유통구조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되짚어 보게 되고요. 그래서 유통구조도 보니까 뭐 단순히 이렇게 유통구조를 단순화하는 것만 목표가 아니고 유통구조를 다양화해가지고 각 유통구조 결론은 최선의 유통구조를 만들 때 유통구조 간의 경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잡아서 아까 온라인 구매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예를 들어 경매는 사이버로 되는데 실제로 배달은 뭐 이게 서울로 가로등 농산물 시장으로 왔다가 다시 산지로 내려가는 비율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의 노력도 포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일부에서는 어떤 품목들에 대한 우리가 너무 관세가 너무 높다. 그러니까 아예 지금 할당 관세를 하느니 그냥 이걸 좀 관세율을 낮춰야 된다. 그리고 또 수입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수입 부분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입도 좀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노력들을 포함해가지고 같이 저희가 이 기회에 그런 구조적인 노력도 병행을 하고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뭐 역동경제 로드맵에도 담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정부의 대책들을 담아가지고 이번 올해의 여러 가지 국민들의 어려움이 저희는 좀 제도 개선의 어떤 동력 이런 걸로 삼아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병행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헤럴드 경제 신창훈 편집국장님 질의해 주시죠. 저기 앞에 말씀이 벌써 속보에 막 쓰고 해서 예, 그만큼 저기 말씀이 언론뿐만 아니라 국민들께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선관심 만들 빨리 집 가서 만들까 그래서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많은 질문을 다 해주셔서 저도 다른 쪽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지원, 과학적 고가된 지원들이 거의 전쟁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뿐만 아니라 여당, 야당, 특히 어제 야당에서 아주 큰 반도체 지원에 대한 정책이 세제 혜택이나 금융 지원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약간 우리가 좀 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부족한 게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이 용수공과에 대한 우리들이 좀 빠져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이건 아니 뭐 중앙정부 여러뿐만 아니라 전력이라는 것은 용수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라는 것들도 중요한 전력이나 용수에 대한 부분을 그냥 설정되어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이제 야당 의원 한 분이 반도체 지원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제가 어제 아마 아침에 장관회의에서도 활용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저희가 투자나 R&D 이런 식으로의 어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로서 세제 지원을 하는 거를 그냥 단순히 부자 감세라고 하는 어떤 걸로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 시각에서 야당 의원님은 그거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 것은 아주 환영을 하고 제가 항상 주장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논의가 저희가 세법 개정하는데 예산을 할 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걸 어제 저희도 흔쾌하게 했는데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야당에서 발표한 것보다 저희가 규모가 적고 이렇게 야당에서는 통 크게 얘기를 하는데 정부는 이제 장려하고 비판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정부는 재정 당국이고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 가지 반도체가 중요하지만 또 그런 것들이 우리 여러 가지 있지만 다른 부분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저희가 얘기를 할 때는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업계에 계신 분들하고 다 소통을 해서 그 정도면은 어느 정도 지금 현재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필요하면 추가적인 것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단기 아까 용수 공급이나 전력 얘기를 하셨는데 특정 기업 얘기를 하기도 좀 그렇고 지금 관련된 기업들과 제가 내용을 만들면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 공급 부분은 상당 부분 지금 해결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력 부분도 어차피 이게 장기간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거는 조금 당장은 저희가 해결 방안을 찾았고, 그 다음에 조금 중장기적인 부분은 시간이 좀 있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당초의 계획과 그 다음에 또 그 기업과 저희가 공기업 간의 부담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소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충분히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그 다음에 그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예, 그 마지막까지 기자님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 OBS 최한성 산업경제팀장님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그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그 네이버가 일본 소프트뱅크하고 라인 야후 지금 사이 에이블링스 식품 매각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충성이 그 자본 관계 재검토를 중단 이후에 소프트뱅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라인 야후를 가져가려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 네이버의 입장을 보고 네이버가 더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거 보고 좀 바뀌겠다 그런 시각에서 좀 방치하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뭐 과기정통 사안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일본 재무장관과 만났을 때도 이제 올라가지 않았고 그랬지만 그 장관님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AI 신성장 능력 창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활용적인 갖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이들이 갖고 있는 게 데이터 아니에요. 자칫하면 그런 것들을 조금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정부의 지금 대응 좀 어떻게 평가하시고 향후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담당 장관이 아니라서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부분은 어떤 기업 간의 보안 사고와 관련된 그런 기업 간의 어떤 이슈이고 그 정부 간의 정부 당국 간의 우리 한일 간의 외교적인 이슈는 아니다라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뭐 정부 당국 간의 어떤 부분들은 지금 논의가 과제 주제로 올라가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좀 언론에서 지적한 식의 어떤 의도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일본에서도 부처마다 뭐 총무성하고 아마 거기도 또 우리도 지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서로 얘기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여튼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기업 간의 문제지만 혹시 우리 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로 뭐 불이익이 있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정부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면밀히 하고 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예, 그 여러 패널 여러분들 그 역해한 질의와 또 우리 부총리님이 소상하시면서도 막막한 답변으로 질의응답이 굉장히 예상보다 좀 빨리 끝났는데요. 앞서 약속드린 대로 그 사회자의 강압으로 한 개밖에 질문을 못 했는데 준비한 게 많다. 추가로 질의하시고 싶은 분은 추가로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지금 하나 보니까 제가 속보를 푼다고 딱 보니까 상속세 개편 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거 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를 이렇게 상속 개편이 그 중에서 시급하다는 건 분명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부분을 세법 개정에 담을지는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다는 거니까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슈들을 전부 다 세법 개정에 담겠다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 중에서 시급한 거는 먼저 담고 그 다음에 이런 걸 고려를 해가지고 저희가 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속세 개편이 시급하고 가야 된다는 인식에는 동일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를 세법 개정에 담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중에 저희가 시급한 거와 그렇지 않은 걸 잘 가려서 의견을 청취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제목이 너무 강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석간을 하실 때 참고하시라는 취지입니다. 뭐 김이 좀 빠지시겠지만 질문을 드릴 때 시급이라고 질문을 아니 뭐 네, 그러니까 시급하다는 문제의식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해서 뭐 여기까지 말씀하는 부담드리지만 정부 실장이 그래서 상속세율을
글로벌 스탠드드에 맞게 현재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를 한 30%까지 최대 30%까지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정도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세율 어느 정도 낮추는 거는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운 거예요. 질문 자체를 이렇게 해주시니까 답변드리기가 편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몇 가지 예시를 순서로 드렸잖아요. 어려운 거가 뒤로 갈수록 어려운 거 그래서 제가 많이 예시를 주신 건데 기본적으로는 상속세율 자체의 최고세율이 높다. 그리고 정책실장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우리가 OECD 평균이 지금 26%니까 한 30%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그거는 뭐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우리가 OECD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냐고 말씀하신 거를 인용하신 걸로 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방향은 또 저희가 그런 방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속세가 글로벌 수준에서 우리가 과도하니까 과도한 것을 좀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제가 뭐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면밀한 스터디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게다가 이번 상법 개정안에 그런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것을 포함하느냐 여부는 아직은 전혀 저희가 확정된 게 없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제 중에 들어갔지만 아마 그날 오후에 대통령실에서 보도자료도 나왔을 겁니다. 논의 과제 중에 하나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 어느 게 시급하냐라는 거를 놓고 봤을 때는 뭐 개인마다도 의견이 다르시겠지만 또 그 중에 저희가 아까 제가 쭉 과제를 불러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저희가 조금 시급한 부분을 먼저 담고 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대통령실 계실 때는 인터뷰도 안 나오시거든요. 지금 이제 정책실장이 나와서 TV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뭐 물론 의견을 낼 수도 있지만 정부에서 아직 논의 중인 과제를 인터넷에서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어떤 실을 말한다거나 방향을 말하는 게 어떤 분들이 이제 이게 가이드라인처럼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끌고 가는 건지 경제정책에 대해서 그런 의심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의구심들이 나오는 거는 사실은 최근에 작년부터 원래 예정됐던 정책들이 이제 실시되기로 했던 것들이 멈추거나 바뀐 사례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설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고 너무 공사됐다 대통령실에서 그거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밸류 프로그램도 아까 들었지만 여쭤보는 게 이게 정말 장기적인 투자들을 갖고 오기 위한 우리가 기업 생산성을 높이고 그런 목표로 되는 건지 아니면 약간 단기 투자나 지금 말하는 개미들이나 이런 쪽을 과도하게 의식하고 그냥 그거를 위한 보여주기 아닌가 뭐 이런 아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런 시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정부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발표를 하는 과정이라는 게 여러 가지 다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뭐 예를 들어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거를 뭐 하신 거에 대해서 그럼 저희가 정책을 과정하는 데서 안에서 논의를 하다가 어떤 거는 저희가 뭐 장관이나 부처에서 발표하고 어떤 거는 대통령께서 말씀으로 하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면은 뭐 특히 자본시장 관련된 거는 과거부터 조금은 깜짝 뉴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혹시 조율이 안 된 게 나온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은 있을 수 있으신데 절대로 그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정책실장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정책실장이 시장이나 그 다음에 언론하고 소통을 하시는 역할을 많이 하시는 지금 어떻게 말하면 지금 자체의 어떤 그 세팅 안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역할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실장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어떤 인식이나 이런 걸 저희가 다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날도 그런 말씀을 하실 거라고 저도 이제 알고 있었고 다만 이제
그런 구체적인 숫자나 이런 것들을 뭐 어떤 워딩으로 얘기하시는 것까지 저희가 공유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뭐 당장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결정됐다라고 말씀하시면 절대로 저 스크립트 봤거든요. 절대로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인식을 할 때 아무래도 국민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어떤 숫자나 예시를 들어서 하시는 것이 더 좋은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에서 아마 오후에 보도자료, 참고자료로 해가지고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 같고 제가 그 다음날 저희 세종시에 저희 기자실에 가서 간단히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소통을 하고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제는 그거 관련해가지고 얘기하시면서 목사님 같은 공통의 문제와 더불어서 얘기하시는 게 우리가 지나치게 전기나 가스 같은 공공연료 문제나 이런 단기적으로 좀 정상화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물론 이제 현 정부 들어가지고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40% 정도 가스는 좀 올라는 했지만 가스 굉장히 비용이라는 게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는 사실 전임 정부 때 한전이나 이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이제 억제를 했다라고 비판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또 물론 지금 물가가 비상이긴 하지만 또 어느 정도 지금 현재 2%대까지 나왔을 때라도 조금씩 올려놔야지 나중에 비상한 상황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급격하게 올릴 수 있지 않았던 거거든요. 일단 부총리께서는 좀 약간 최대한 자제해야 된다는 입장에 대해서 말했는데 올해 일단 총선은 끝났고요. 올해는 계속 동결 기조로 지금 가시는 건지.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는데 공공요금 자체가 또 한 축으로는 공공요금은 인상 요인이 생겼으면 공공기관이 좀 자체적으로 좀 흡수를 하고 공공요금이니까 그렇죠? 공공기관이니까 그렇지만 또 그래서 이제 국민들과도 부담심에도 그렇고 특히 최근같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체감 물가를 할 경우에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인식은 지금 상황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기조는 공공요금도 어차피 그 기관 자체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가를 반영해야 되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저희 정부 들어가지고 43%나 올리고 그 다음에 요번에 유류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연장은 하지만 가능하면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조금씩 보이고 있는 것들이 나름대로 균형감을 갖고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공공요금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전기, 가스에 대한 어떤 글로벌 시장이나 또 각 공공기관의 상황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당 기업의 어떤 재무 여건이나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의 가격 동향이나 국민들의 어떤 체감이나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제가 최대한 당분간은 최대한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그런 불가피한 경우에 있는 부분들은 또 반영을 해 나가면서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저 시간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분만 추가 질문을 갖고 마무리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하려고 했다가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최근에 그 저출생 고령화 대책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한 질문은 안 합니다. 이게 궁금증인데 이게 지금 0.7대 이하까지 떨어져 있는데 이게 2.1 정도가 가야지 우리가 주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시간 격차를 두고 그 부작용이라든지 어떤 경제 인구의 감소 이런 위기가 나오기 때문에 1%대를 회복한다, 그 이상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금 낮아져 있는 여기에 대한 여파가 앞으로 17년간 20-30년간 벌어질 거라는 예상이 있어요.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했으면 이제 근원적인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근원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다가올 이미 벌어진 저출생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텐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위한 기상 대응을 위한 그런 대처를 기재부에서 어떤 균형을 갖고 있는지 어느 부서 대응이 담당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부총리급의 인구 전략 기획부가 같이 소집을 하게끔 계획이 나왔는데 벌써 이름에서 기획자가 주목이 됐고 상당 부분을 기획재정부가 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인구 전략 기획부와 기획재정부의 그 저출생 고령화 문제들은 어떤 기능의 분리, 업무 분장 이런 것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까 2.1 말씀하셨는데 2.1이 떨어진 게 몇 년도가 안 돼요? 최소한 한 10년 1983년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40년 전에 저희가 그러니까 40년 전에 이 문제를 의식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당시까지는 불만나 잘 기르자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90년대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했고 이게 대응이 늦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이 합계 출산율을 높이는 노력들이 실제로 효과를 갖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인구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일을 회복하려면 꽤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출생률을 높이려는 노력도 있지만 아까 우리 황정미 편집이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경제활동 참가율, 그러니까 있는 인구가 많은 경제활동에 참가를 하면은 실제로 인구 자체를 늘릴 수는 없어도 생산 가능 인구를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그러니까 기재부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출생률을 높이는 노력들은 주로 이제 아무래도 이 저고이나 인구전략기획부가 이제 중심이 돼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이런 출생률을 높이는 노력이라는 게 결국은 뭐 구조개혁도 같이 해야 되고 생산성을 높여야 되고 그죠? 그 노력만 있으면 안 되고 생산성을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단기적으로는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기재부에서는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노력 그 다음에 그와 관련 생산성 형성 노력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전략기획부가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그 내부에서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생각하시는 것만큼 뭐 기획재정부랑 뭐가 업무가 겹치거나 뭐 중복되는 건 없고요. 왜냐하면은 저희는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니까 기본적으로는 어차피 인구 전략을 하더라도 그 재정에 대해서 서포트를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인구 전략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국가 전략이나 경제 전략을 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나갈 거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인구 전략이라는 인구의 어떤 위기라는 게 굉장히 국가적인 지금 비상사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거와 달리 꼭 추가 질문을 하겠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 추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OBS 팀장님 질문 좀 짧게 해주시죠. 네, 아까 내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통화 정책이랑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분기차가 어쩌고 5월달에 다행히 금리 내리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정치라든가 어려운 상황들이 지속될 것 같은데 그래서 재정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경제정책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을 짤 때 그 부분들 어떻게 좀 반영될 것인지에 말씀해 주십시오. 뭐 재정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재정을 담당하고 예산을 담당하고 세제도 담당하고 또 재정 건전성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니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취임해서 경제정책 방향을 할 때 거기에 이제 세제 지원 얘기를 담으니까 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없고 기업들에 대한 지원만 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작년에 올해 예산 짤 때 어느 정부보다도 복지나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지출 증가율이
저희가 전체 예산 증가율은 2.8%대고 8%가 넘고요. 그 다음에 생계급여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난 정부 5년 동안 한 것보다 올해 한 해 늘린 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재정이 해야 될 역할은 저희가 재정 건전성이라는 게 중요해서 재정 지출 증가율은 최소화는 했지만 그 범위 안에서는 어떤 취약계층은 세금을 안 내잖아요. 많이 안 내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세제 지원을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의 역할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의 이슈는 재정 지출을 좀 최대한 재정 지출의 어떤 총량 자체는 최소화를 하면서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노력은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 올해 예산에도 그 얘기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세제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그 세제는 재정의 어떤 여건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세제는 조금 더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제 주체들의 행위 중에서 투자를 우리가 촉진한다든지 소비를 촉진한다든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세제가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세제 지원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수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신 그런 행위가 벌어졌을 경우에 우리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하나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세제라는 게 그 경제의 어떤 자원 배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거에 영향을 주고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우리가 세제가 뭐 오래돼가지고 뭐 20, 30년 동안 안 바뀐 세제 같은 경우에는 혹시 그 어떤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이나 경제 역동성을 떨어뜨리거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거나 하는 또 그런 부작용을 하고 있는 제도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세제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거고 물론 세수 여건이나 재정 여건도 고려하면서 해야 되겠지만 세제를 개편하는 부분들은 좀 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치 뭐 재정 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세제는 뭐 증세를 꼭 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게 단만은 아니다. 그래서 분명히 재정 지출과 세제의 역할이 그러니까 세제 지원의 역할 우리가 조세 지출이라고 얘기하는데 세제 지원의 역할은 조금 나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의 역할을 그렇게 나눠가지고 둘 다 효율적으로 우리 국민 경제나 전체적인 재정에 그 긍정적인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밸런스를 갖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긴 시간 여러 까다로운 다양한 분야의 지식에 의해서 상식적으로 명쾌하고도 늘 좀 답변해 주신 부총리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총리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저는 이제 언론인 오늘 제가 굉장히 잘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제가 가끔 와서 좀 말씀도 듣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봤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 세상에 굉장히 모든 변화를 추동하는 게 전자라고 하더라고요. 전자는 왜 그러냐면 변동성이 크고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온 결합이나 금속 결합을 하는 것도 결국 전자의 역할이고 그럼 불안정하니까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는 게 변화를 추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공무원 생활을 38년 전에 시작을 했지만 우리 언론에 계신 분들, 언론인들이 저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전제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언론인이 불안정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변화를 추구하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이온 결합, 금속 결합을 하듯이 또 사회 각각 구성원들 또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 많은 어떤 전문가들하고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신 분도 언론인들이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또 한편은 변화의 추동력이 되고 또 저희가 국민들이나 여론을 들을 수 있는 또 장을 많이 만들어 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신문은 매일 나오고 방송도 매일 나오고 자칫 단기적으로 될 수도 있지만 또 큰 어떻게 중장기적인 어떤 시각을 갖고 조언을 해주신 분이 많기 때문에 결국 언론인과의 관계가 좀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어떤 전자 같은 역할을 계속 해주실 걸 기대하면서 제가 앞으로 뭐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나와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소통도 하고 그다음에 고민도 공유를 하고 또 좋은 조언을 듣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초청 편집인협회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